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 하루 전입니다. 여전히 어떤 후보와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얼굴 보고 또 당 보고 찍으시기보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훈,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 각 당의 주요 공약 내용 심층 분석해보고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서 막바지 준비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선거날 주의하실 부분들까지 중앙선관위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또 푸바오가 머문 곳 분위기는 어떨까요? 기후변화가 판다의 미래 생존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푸바오의 미래 배우작감을 만나고 온 KBS 이화진 기자와 뉴진수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뒤쯤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12시간 동안 본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한 분들 꼭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으로 배송된 공보물이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당 후보자들의 또 각 당의 공약들인데요. 오늘 뉴스레터 K에서 각 당의 총선 공약들 핵심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찍지 마시고 혹은 안 찍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분석해 주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 선거 국면에서 아쉬운 점이 이제 공약은 뒷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또 막판으로 갈수록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모든 정책과 또 이슈를 그냥 압도하는 것 같고 한데 이번 선거 과정 지켜보시면서 두 평론가분 어떤 느낌 드셨는지요? 우선 이종훈 평론가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예. 오히려 이 거대 정당의 실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각 당의 그 정책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 네네. 또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는 반드시 그쪽에 또 쓰도록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영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R&D가 사실은 필수인데 네네. 정당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정당은 보면 그 예산을 주로 다른 데 그냥 써버리고 많은. 그래서 별로 뭐 이렇게 상시적인 연구 인력도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늘 빈곤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좀 약간 고질적인 것은 네. 선거 막판이 되면 일단은 이제 그 듣기 좋은 얘기 예. 당장 표 획득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 공약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뭐 더 줄게 뭐 해줄게. 그렇죠. 뭐. 주로 이제 예. 돈 들어가는 예. 것들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실력 없는 데서 이제 기인하는 건데 서로 닮아가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해져요. 예.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요즘에는 이 양당 특히 두 거대 정당의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거의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하. 예. 김상일 평론가님은 선거 과정 쭉 지켜보시면서 이번에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계층이나 네. 뭐 어떤 직역 뭐 등등을 좀 약간 대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거에 맞게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양당은 지금 모든 자기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든 계층을 다 잡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 약간의 차별이 있다면 기득권에 조금 친화적인 게 좀 보수라고 네네. 하는 것. 그런 건 이제 뭐 약간 세제나 이런 쪽에서나 조금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복지나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이
뭐 자신들이 대변하는 층 이런 게 거의 지금 뚜렷하게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차별이 되지 않아요. 네네. 차별하기가 그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책이라는 게 또 100% 완벽한 정책도 또 없어요. 예. 없다 보니까 지금 관료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관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책을 다 입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뭐 이렇게 행정부에서 만들어 온 거를 가지고 정치권이 큰 차이를 내게끔 만들 수 있는 실력도 네. 그리고 정보나 데이터의 양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각 정당이 다른 큰 문제,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정치를 하는 방식이나 태도 등등에 있어서 그리고 이권을 대하는 태도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나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전에는 대부분은 그 정당의 태도나 그 어떤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 네. 정치하는 방식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한번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각 정당의 정책이 모두 공개가 돼 있고요. 이 점을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략히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네, 뭐 중앙선관위 예.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네. 이제 뭐 특히 이제 바로 이제 선거 치르는 경우에는 그 선거 위주로 이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클릭해서 저도 지금 클릭을 하고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각 당별로 이제 정책 나오고 맞아요. 이제 예. 후보자 정책 예. 나오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대략 이제 공약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 정당 특히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가지로 정리해서 내라. 예. 보통 이제 선관위가 그렇게 주요 얘기를 10대 공약 뭐 예. 추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디테일까지는 안 나오고 네. 그렇죠. 뭐 개괄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공약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하더라도 자당 차원에서라도 좀 디테일하게 공약집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네네. 요즘엔 그것도 좀 게을러서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 족보식으로다가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약집 있잖아요. 그걸 재탕 삼탕으로 써먹는 경우가 어디서 본 굉장히 것 많아요. 같은데 하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좀 해서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빨리 신속하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먼저 선도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요청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요건만 채우는 식의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정당별 핵심 공약들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 두 정당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호 2번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10대 공약집 내용 잠깐 보면요. 뭐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 성장, 국민, 소상공인, 또 정치개혁 이렇게 쭉 있고요. 국민의힘도 뭐 일, 서민, 중소기업, 시민, 청년, 어르신, 기후위기 비슷해 보이긴 그렇죠. 합니다. 또 양당의 정책 목록을 쭉 보니까요. 저출생을 앞세운 거는 뭐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각각 어떤 공약을 제시했고 또 김상할 평론가께서는 이런 공약 참 눈여겨볼 만하다. 혹은 뭐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예. 저출생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네.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출생 기본소득과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 네. 그다음에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을 제도화하는 네. 것, 유급 1개월로 제도화하는 것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보듬주택 마련이라 그래서 두 자녀 또는 3자녀에게 3자녀 가구에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인구부를 설치하겠다. 인구부. 예, 인구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대응을 행정부의 부서를 아예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디테일한 정책에서는 뭐 배우자 출산 휴가를 그러니까 아빠죠. 예. 아빠의 휴가를 유급으로 1개월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이 지금 현재 150만 원이었는데 이걸 60만 원 더 늘려가지고 네. 210만 원으로 상한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돌봄 휴가를 또 신설하고 늘봄 학교를 동시에 확대하겠다. 네. 이걸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대부분 그 현금 지원을 예. 좀 많이 하겠다라는 기조로 보이고 네. 국민의힘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좀 치중하겠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이 둘 다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재정을 직접 주면은 그것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회성, 선십성. 그렇죠. 일회성, 선십성으로 예. 보일까봐 그런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도를 간접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예.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이를 낳느냐? 그렇지 네.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바뀌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측면에 있어서 해외에서는 직접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네. 직접 지원도 상당히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 당의 이 정책들이 뭐랄까요? 조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행태죠. 네, 네, 네. 형태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 인구부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인구부에서 뭘 다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민 문제 예.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문제. 네네. 그다음에 결혼 제도나 각종 그 출생과 관련된 제도들을 예. 다양하고 약간은 진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느냐 이런 거죠. 예.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이 차별 없이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도 다 인정을 해주고 네네. 뭐 호적에 올린다거나 교육을 받는다든가 우리나라 제도에서 복지제도나 소외되지 않게 해주고 네. 그런 것들. 그 출생 자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네. 상당히 국민의힘의 이 인구부 설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배우자 육아휴직 강화 아빠 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요새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배우자 육아휴직 강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돈은 누가 벌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촘촘한 그 디테일에 있어서 강화를 뭐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건지 그런 내용들. 6824님 우리 부부 사전투표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정책다운 정책을 펼쳐주시고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하시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게요. 철도 도로 지하화 공약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철도 또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상부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개발까지 담고 있고요. 민주당은 서울 지역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제는 뭐 지하화가 대세인가 싶습니다. 이런 공약 그만큼 지역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내건 것이긴 한데 네. 이번 총선 국면에서 나온 가장 황당한 대표적인 황당 뭡니까? 공약들이라는 거죠. 이것. 이것들이요. 지하화. 지하화. 왜 황당한가요? 아니 지하화하면 예. 좋은지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원 조달 계획을 디테일하게 좀 내놔야 될 텐데 네. 어느 당도 디테일하게 내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뭐 그러면서 수십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한다는 얘기가 이건 민영화로 할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서 지하화를 하게 되면 네. 지상 공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상 공간을 이제 민간에게 지하에 이제 건설하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 예.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 지상 공간 개발권을 줘서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빼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 보관이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서 지금 주택 수요가 지금 뭐 넘쳐나는 이제 그런 상황, 빈집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다가 네네. 자, 그 아래 지하에 이제 기차가 다니고 하는 공간 그 위에 지어진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선호할까요? 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게 분양이 잘 될까요? 다른 곳 뭐 입지 좋은 것도 요즘에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막 사태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 경기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제 앞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민영화로 이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환상을 싹 펼치는 건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황당한 공약이다. 황당 공약이다. 여야 뭐 할 거 없이 이거는 다 마찬가지다. 물론 뭐 꼭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라도 지하화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경부선 라인 중에서 사실은 좀 복잡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구간들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주요도로 올림픽대로 전 구간 이런 거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주셨고요. 2030 청년 세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좀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주거 정책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구도심 재개발과 연계해서 청년, 신혼, 출산 가구의 일부 공공 분양하겠다 했고요.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완화한다 뭐 등등 있고 민주당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걸 약속을 했는데 청년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25만 호 공급책 또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 30만 원 지원 또 뭐 세입자 대책 등등 담겨 있는데 여야의 각각 청년 주가 공약 보면요. 이게 또 청년 신혼부부와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 이렇게 좀 별도로 촘촘하게 좀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님 보시면 좀 어떠세요? 2030 청년 주거 정책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하기 쉬운 공약은 아니에요. 예. 뭐 이게 재원 조달도 사실 쉽지 않고 네. 그런 건데 25만 호 이런 예. 것들도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대부분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입지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은 굉장히 이게 좋죠.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늘리는 거는요. 주택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이 15% 이상을 차지해야 예. 주택시장을 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게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예. 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렇게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상황 속에서 뭐 차지하는 그 공공주택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예. 이 공약들이요. 사실은 처음 나온 공약이 아니에요. 예. 예? 과거에 뭐 저기 우리 그 중기부 장관 했던 제가 조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예. 장관께서도 네네. 뭐 신혼 아파트를 국가에서 제공하겠다.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생활이 안정돼야 아까 처음 이슈로 돌아가서 저출생 문제도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좀 뭐랄까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예. 입지를 구하는 문제가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예. 또 기타 정책 네. 보면은 청년 관련해서 취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 위한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뭐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 많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런 청년 관련 공약들 뭐 재원 조달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긴 한데 청년층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면 이런 걸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청년 정책을 내놓는데 예. 왜 청년들은 이번 총선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네, 거죠. 네. 별로 이렇게 실감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체감되지 않는 공약들을 막 내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언발에 당장 오줌 누기식의 공약들 그리고 보면 주로 퍼주기식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또 뭐 로봇이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 전환기에 저 본인들의 장래도 좀 불투명하고. 그런데 그와 관련한 얘기는 아무데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일자리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겁니다라고 사실은 거대 양당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러한 토탈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뭐 교육도 포함되고 뭐 사실은 이제 결혼 문제도 단순히 이게 주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다 복합적인 건데 네네. 복합적인 토탈 솔루션을 딱 제시해도 먹혀들까 말까인데 다 이렇게 좀 파편적인 것들을 막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과거에 나왔던 거 재탕 삼탕 이게 이제 수두룩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성사될지도 좀 미지수고 성사 그런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택 뭐 공공 임대주택 만들었다 하는데 그 입지가 꼭 내 마음에 들지도 좀 불확실하고 뭐 이런 거예요. 청년주택 사업 벌써 하고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도 곳곳에 뭐 있던데 입지가 괜찮은 것도 있지만 아닌데도 적잖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데들은 또 미분양 사태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또 신혼 이제 뭐 그런 그 신혼 부부에 대해서 우선 그 분양해 주는 데도 마찬가지. 우선 분양해 줘도 사실은 그거를 다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신혼부부도 많거든요. 어차피 분양받는 건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신혼부부가 어떻게 그걸 조달합니까? 그렇습니다. 1억 원 융자해 준다고요? 1억 원 갖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평수도 뭐 서울 수도권에서 몇 억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장 듣기에는 마치 달콤한데 딱 한 커플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아 이거는 참 그들로 보기에는 참 먹기 어려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사실 그 평론가께서 지금 아까 토탈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상도 개인적으로 해봐요. 우리가 왜 카드 바꿀 때 자기의 여러 가지 조건들 입력하면 당신에게 딱 맞는 카드는 해서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도 자기의 상황, 뭐 미래 목표, 뭐 현재 이런 것들 했을 때 이런 통합 지원 서비스 딱 나와주면 체감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빠진 게 청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출생을 담당하는 부부들도 그렇고요. 이게 무조건 시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직접 들어와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을 만들고 싶으면 청년이 필요한 거를 말씀하신 대로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 근처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뭐 어땠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집 구조가 어땠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 직접 참여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층 그 정책의 고객이 되는 고객 계층에다가 임파워먼트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를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표자를 그쪽에서 뽑아 올리게 하고 그 목소리를 또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당장 지금 숫자적으로 이게 부족하다니까 숫자로 이렇게 채워야지. 그러면은 입지의 문제 그다음에 생활 환경의 문제 이런 건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 예를 제가 하나 드리면 돌봄 있잖아요. 제가 구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필요한 시간에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있는 보기에서나 고르시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된다. 그런 부분들 디테일. 자 그리고 지금 공약집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공약집이 없는 여야에서 대형 공약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세종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여야 합의로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회만 딱 내려간다고 되겠느냐.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뭐 안 그래도 국회에 그래서 분원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분원. 그래서 이제 일부 회의는 이제 그쪽에서 하도록. 저 옛날에 국회 공무원 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국회는 저 그런 충청권, 중부권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의원들이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회의 참석도 용이하고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배경도 좀 뜬금이었고 네. 예, 그리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가 예. 섬에 있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섬에 네. 이건 제가 약간 예. 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국회가 어디 있으나 제가 보건대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일만 잘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거기가 같고. 뭐 충청이든 여의도든. 예. 그런데 뭐 세종시로 다 옮기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뭐 분원만 하더라도 일단 좀 제대로 좀 하고 운영 좀 해본 다음에 예. 옮기더라도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당장 나올 수밖에 제2집무실. 없거든요. 예. 예, 제2집무실 갖고 되느냐 그러면 다시 또 대통령 또 옮기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수도 이전 문제 또 논란에 또 이제 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예. 그러니까 빅 이슈가 되려면 네네. 국민들의 체감도가 확 높은 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우희님 오늘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만큼 당선자분들 공약하신 내용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김창일 평론가님 또 네. 하나가요. 지금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 이런 것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제안하기도 했는데 네. 또 하나가 뭐 경기 분도 나누는 문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동연 민당 네. 소속인 김동연 지사의 지사, 네. 어떤 입장도 사뭇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분도의 입장 또 원샷법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 세종시의 완전 이전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찬성을 해요. 일단 찬성하시고. 네. 네. 그리고 분도도 네.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옛날에는 우리 지역의 공원 아무도 신경 안 써줬잖아요. 근데 우리 지자체가 신경 써주니까 과거보다 공원도 생기고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도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 편입 원샷법은 네.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 편입 원샷법은요 정책으로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봐요. 네. 왜냐하면 표심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울의 모든 생활의 좀 중심이 저도 좀 용인에 살지만 생활이 모든 게 서울과 연관이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 편입되는 걸 싫어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교통 문제 해결이나 교육 문제 해결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을 네. 내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역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균형 발전을 하고 지금 서울 밀집 현상에 의해서 서울에 여러 가지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서울 주변의 도시들에게는 네. 표심에 영향은 좀 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 말이 없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탁탁탁탁탁탁 한 발씩 나가는 게 딱 있어야 야 저거 되고 다른 공약도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말이 별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결국에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많은 좋은 정책들이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할 수 있느냐예요. 예.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게 지금은 훨씬 중요하다. 네. 100% 완벽한 정책은 우리 뭐 평론가님도 국회에 계셨고 저도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해봤지만 네네.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뭐 공약에 대해서 밀린 숙제하듯이 좀 했는데 할 얘기는 많고 시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면 한 줄 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네. 어떤 전체적인 공약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22대 국회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인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발의 오줌 누기식
그런 공약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재탕 삼탕. 그러니까 당장의 현안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AI라든가 로봇이 도입되면서 산업 전반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적인 그런 산업 개편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뭐 이런 로봇세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실 국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22대 국회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 이분들이 언제 공부해서 언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진도를 쫓아올까. 이게 좀 걱정인 거예요. 밀린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선관위에 짧게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게 저출생 공약 같은 경우 언론에서 한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왠지 아세요?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날 양당이 같이 발표하니까 언론이 이걸 좀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모든 당이 같은 날 발표하게 하는 거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4974님 모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하셨겠죠. 저도 내일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렵니다. 제가 다 떨리네요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종일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혼잡이 심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1시간 5분 정도 걸리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55분 이상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 경기권에서만 30km 정체인데 남사 진위에서 반포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부터 서해대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대모까지 짧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도 푸바오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푸바오가 왜 계속 앞구르기를 하지? 사과를 왜 먹지도 않지? 뭔가 불안한가? 스트레스 받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스촨성에 판다 기지에 한 달 먼저 다녀온 KBS 이화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푸바오 떠나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서럽게 우셨단 말이죠. 우선 푸바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응 중입니다. 적응 중이다. 예. 좀 낯선가 보네요. 일단 도착은 많은 이제 푸더기분 팬들 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도착은 잘 했어요. 도착은 잘했죠. 예, 처음엔 좀 논란이 됐었어요. 거기 스촨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물류 직원분 한 분이 이렇게 판다 푸바오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검역을 잘 해놓고서는 막상 가서 민간인이 저렇게 만지게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막 기자들이 막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푸바오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 이송부터 적응까지 영상으로 송출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건 사실 이례적인 거고요. 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밥도 잘 먹고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빈급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 강철원 사육사가 최근에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이제 푸바오를 직접 데려다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서 푸바오가 잘 검역을 치르면 또 금방 민간인에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푸바오가 간 중국 스촨성의 판다 기지를 먼저 다녀오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어땠어요?
스촨성은 정말 커서 예. 그 안에 판다 기지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개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푸바오가 가는 곳은 이른바 해외파라고 해서 외국으로 보내졌다가 이제 나이대가 돼서 이제 중국으로 오면 그 아이들이 모두 모이는 해외파 기지가 있거든요. 그곳을 네. 워룽 판다 기지라고 합니다. 네, 네. 이곳은 좀 규모는 작아서 60여 마리 정도의 사육 판다가 사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거 참 어려우셨겠어요, 가시는데. 예, 네네. 스촨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곳까지 한 300에서 40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데 심지어 시골이어서 시골이고요. 뭐 강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갔다고 보면 되고요. 예, 이동 시간이 워낙 기니까 또 판다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1시간 동안 먹고 계속 잠만 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출발을 해서 8시 반 딱 오픈할 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 타이밍을 또 맞춰서 가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정말 환경은 좋아요. 환경은 좋아요. 일단 워룬 판다 기지 자체가 판다 자연 보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 판다 기지 주변에 설산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판다는 서늘하고 네. 또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던 판다 푸바오도 또 중국에 있는 판다들도 여름이 되면 실내로 옮겨서 에어컨을 틀어줘요. 예, 예. 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워룽 판다 기지는 만년설이 있는 산도 옆에 있고 시골에 있어서 굉장히 서늘해서 서늘하고, 예. 1년 내내 눈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판다가 지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참 이 걱정을 덜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사육사가 삽으로 어떤 판다를 좀 학대하는 영상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 푸바오도 그렇게 학대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안전한 거겠죠? 저도 걱정이 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그 영상에 나온 그곳은 푸바오가 간 곳은 아니고 스촨성이 있으면 그 위에 산시성이라고 있는데 이 산시성도 판다가 좀 살거든요. 거기에 칠링 판다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판다입니다.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곳에서 즉시 그 해당 사육사를 해고하고 이틀간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의 전역의 사육 판다가 700여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판다는 독립 생활을 하는 개체군이에요. 가족이어도 한 마리씩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육사가 정말 많아요. 수가 많이 필요해서 철저히 관리한다고는 해도 이 같은 일탈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푸바오가 걱정인 건데 푸바오를 맡게 될 사육사가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양력을 잘 보니까 15년 이상의 판다 전문가이고 또 지금까지 150여 마리의 판다들을 돌봤고 또 본인 스스로가 판다 연구자라서 판다 관련 논문도 많이 썼고요. 또 최우수 판다 사육상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팬들이 많다는 걸 중국 현지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푸바오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요. 이화진 기자께서 스촨성 기지에 가서 푸바오의 미래 배우작감도 먼저 만나고 오셨다 했는데 뭐 관상은 괜찮은지 궁합은 잘 맞는지 사주풀인지 몇 살인지 뭐 대나무 죽순 이는 튼튼한지 잘 씹는지 궁금해요. 배우작감 어땠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가서 봤거든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미래의 남편감으로 거론되는 게 판다 위안멍이라는 위안멍. 네, 위안멍이라는 판다인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게 푸바오가 간 것처럼 파리에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판다는 특이하게 워룽 판다 기지의 해외파처럼 살진 않고 청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두 판다 기지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일단 그곳은 100여 마리의 판다가 살고 또 처음으로 판다 인공 번식이 성공해서 어쨌든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위안멍이 왜 좋은 배우작감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푸바오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푸바오는 2020년생입니다. 2020년. 네, 위안멍은 2017년생이고 3살 차이. 궁합은 봐야겠네요. 그런데요. 근데 무엇보다 족보상 거리가 멀어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판다를 교배를 할 때 최대한 족보를 멀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의 판다가 너무 적어서 이제 사육 판다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공 번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라고 있어요. 근데 러바오의 직계 중에 판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다가 있는데 700마리의 사육 판다 25%가량이 모두 판판의 자손일 정도로 이 판판을 이용해서 이른바 번식의 남용과 오용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위안멍이
판다의 배우작감이 위안멍이 요 판판이라는 판다와 직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푸바오의 미래 신랑감으로 점지가 돼 있고 네네. 중요한 건 성격인데 예.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육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성격이 어떠냐고. 정말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고 밥도 네. 잘 먹는다. 네. 그럼 뭐 ENFP 정도 될 테고 네네. 좋고 좋고 파리 유학파 출신이고요. 네. 안심합니다. 근데 스촨의 현지 취재가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랬어요? 일단 제가 중국 취재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일단 제가 간 스촨성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한반도 인구와 맞먹. 그러네요. 맞먹나요? 네.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스촨성의 성도가 청두인데 예. 이 청두만 하더라도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 자체도 대한민국과 일본을 다 합친 크기여서 네. 저희가 판다 기지들을 이동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 이동 거리만 수백 킬로미터씩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다가 깨어서 밥 먹는 시간을 찍어야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거리가 정말 힘들었고 네. 무엇보다 그 대나무 군락지도 취재할 일이 있어서 이 스촨성 밑에 있는 이빈시라는 곳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예. 600km가 떨어져 있어서 네. 6시간을 또 차로 이동하고 오우.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예. 그 대나무 숲도 여의도 면적의 20배여서 예. 거기를 다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중국은 광활합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너무 말이 많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 있어서 이 스촨은 판다의 도시예요. 판다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모든 게 판다 일색이거든요. 거긴 저는 뭐 매운 거 위주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판다의 도시군요. 네네. 맞아요. 매운 음식도 많은데 이제 시내 가면 판다가 마라탕 먹고 있는 그림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건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 이른바 람보르기니라고 네. 유명한 외국 브랜드 명품 차량이 있는데 네. 람보르기니 그 관련한 광고를 판다가 해요. 그 정도예요? 모든 명품 관련한 건 다 판다가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강한 도시 정체성이 있어서 그 제가 갔던 판다 기지도 디즈니랜드처럼 정말 커서 다 돌아보려면 사나흘이 걸리고 또 앞에 호텔과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또 여러 가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홍의종님 푸바오 볼수록 푸근해집니다. 한 번 보면 푹 빠집니다 하시고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정성껏 보살핌도 받았는데 굳이 중국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푸바오가 판다가 멸종 위험종이에요. 네네. 이게 개체가 정말 적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980년대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지금은 취약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종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개체 수가 지금 전 세계 2천여 마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개체 보존을 위해서 해외에 임대했던 그 판다들을 만 4세 전에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나이 전에 받아서 이제 근친 교배를 막고 이렇게 한 거라서 사실 푸바오는 시집을 가려고 떠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반환된 샹샹, 예. 프랑스의 위안멍 이런 판다들도 모두 송환이 됐던 거고 전 세계에 이렇게 임대됐던 판다들이 60여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때 되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중국이 또 하나가요. 판다를 어떻게 보면 공공 외교에 많이 활용한다. 이른바 뭐 판다 외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다를 임대하면서 또 아주 많은 액수의 돈도 내고 있어요. 네, 그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단 중국은 원래 양국 의호의 수단으로 판다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그냥 기증을 해버린 경우도 많았었어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후반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돈을 받고 임대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한 마리당 1년에 100만 불 정도를 저희가 냅니다. 100만 달러. 네. 네, 그리고 또 푸바오처럼 여기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면 추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를 지불해요. 이 돈들은 모두 중국의 판다 연구에 쓰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다를 유치하는 건 사실 중국도 그렇지만 해당 나라 동물원의 수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 푸바오처럼 인기도 많고 그렇죠. 관련 수입이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 에버랜드 경우에는 판다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이 껴있었지만 수입이 1,000억 원대 훨씬 많은 수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푸바오랑 뭐 그 거기 있는 판다들을 키우는데 약 100억 원 정도의 대여비를 냈다고 한다면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1,5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했고요. 또 지난 해만 딱
보더라도 푸바오 붐으로 600원대의 흑자가 났고 또 에버랜드를 보러 찾은 방문객들도 500만 명이 늘었어요. 지난해 푸바오 붐으로 600억 원대 이익이나 났어요. 500만 명. 하긴 저도 갔다가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판다 임대한 게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정확히 30년 전에 1994년에 판다가 2마리가 왔었어요. 이른바 밍밍과 리리라고 하는데 당시 에버랜드인 용인 자연농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버렸어요. 외환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국민들이 100만 불을 낸다니 말이 안 된다.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돌려보내면서 이제 저희는 판다를 더 이상 데려오진 않았지만 대신 그 판다 리리는 아직 중국에 살아 있습니다. 벌써 30이 넘었는데 청두 판다 기지에서 잘 보호받고 있어서 지금 노령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다가 멸종 위험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받고 만 4세 이전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멸종 위험종이 된 거예요?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예, 이 판다는 사실 이렇게 유명해진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중국인들도 판다를 잘 몰랐습니다. 워낙 숲속 깊숙이 살고 한정된 곳에 살고 있어서 숲속의 은둔자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근데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스촨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한 분이 사냥꾼으로부터 판다 가죽을 하나 선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전시하면서 이제 밀렵 사냥 붐이 시작된 거죠. 엄청 사냥했나 보네요. 서구권에서 중국으로 다 몰려가서 사냥을 하니까 이때 수백 마리의 판다가 사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밀렵을 사냥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이 가죽은 암시장에서 2억 원대 팔리고 있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로와 댐 또 대나무의 벌목이 이루어지면서 판다 서식지가 파괴됐고 그래서 판다가 멸종 위기종이 된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사냥 또 이런 밀렵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멸종 위험종이 됐지만은 판다들이 어떤 생존에 있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제가 청두에 취재를 간 거거든요. 단순히 푸바오를 취재하러 갔다기보다는 중국은 기후 변화가 판다를 멸종시킬 거라고 하는 논문들이 이미 수천 개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연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른바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판다가 서식할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나무는 서늘한 기후에 삽니다. 근데 더워지니까 이 대나무가 차가운 공기에만 있는 곳만 살아남고 더운 지대에 있는 대나무가 다 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다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2070년에는 지금 있는 대나무 서식지가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논문이 절반으로요. 많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판다 생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입장이긴 해요.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이런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판다 연구센터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기후 변화가 대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판다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대나무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예측이 다르더라고요. 이른바 판다는 슬프지만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생태 이동성이라는 게 낮습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여길 또 찾아서 개척하는 게 좀 더디나 보네요. 맞아요. 먹이가 없어지면 빨리 먹이가 있는 고산지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먹이 경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태가 분절되면서 근친 교배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멸종이 되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00년이면 판다 절반이 멸종된다고요. 2100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멸종 위기에서 판다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인간의 개입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단 판다가 게으르고 생태 이동성이 낮으니까 인간들이 직접 판다들을 다 들고 서식지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없으면 자연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후 온난화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 중국이 작년에 발행한 중국 기후 변화 청서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입수해서 봤는데 중국의 가뭄 온난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온난화가 심해지면 그 생물이 멸종하는데 예를 들어
UN 기후총회인 IPCC라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산업화 대비 이전 2도 이상 지구 온도가 오르면 전 세계에 있는 그 판다를 포함한 전체 생물의 54%가 멸종할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푸바오 그냥 다시 한국에 와서 에버랜드에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는 못 하나요? 네, 그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역사성을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불가하고요. 불가능해요. 네, 다시 임대를 하면 모를까.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잘 지내라고 빌어주는 것.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이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환경부 기자예요. 네, 환경부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기후 변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후 변화 취재를 하고 많은 보도를 해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푸바오가 멸종 위험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기후 위기랑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번 보도가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로 이 판다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화진 기자와 함께 판다 푸바오 또 푸바오를 비롯한 판다들의 어떤 그 생태계에 어떤 위협되는 상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169님 판다 먹이 대나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딱딱한 대나무에 별 영양가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라는 걱정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선우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섭니다. 2년 전 새벽, 갑작스레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엄마. 그렇게 엄만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엄마와 둘이 살아온 선우에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엄마를 보내고 선우에게 찾아온 우울증과 심각한 수면장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부실한 식사는 선우의 건강을 점점 위태롭게만 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15살의 선우. 선우가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20도 안팎의 낮 최고 기온으로 평년보다 대부분 낮 기온이 3, 4도 높았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고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9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높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9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또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종, 광주, 대구 20도, 대전 21, 또 강릉은 18도 등으로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분포 보이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일 텐데요. 다만 내일 아침 기온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다소 쌀쌀하거나 춥겠고요. 내륙 중심으로 특히나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까지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워낙 건조한 상황인데요. 전국 대부분 메마른 날씨 속에 건조해서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충북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목요일 서울, 경기, 강원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크게 해갈에 도움은 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하며 내일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며 이번 선거를 심판의 완성, 정치 회복의 시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오늘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 정치, 새로운 미래는 대화의 정치, 개혁신당은 소신파 정치를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직을 넘기라는 차기 회장의 요청을 거부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60억에서 70억 달러 사이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사전투표 때도 엄청 바쁘셨겠습니다만 내일은 더 바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일 텐데요. 중앙선관위 연결해서 투표할 때 유의하실 점, 그리고 선거관리 또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총선이고요. 선관위는 지금이 가장 바쁜 때인가요? 막바지 준비 작업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14,000여 개 투표소하고 254개 개표소를 설치하고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실시되는 선거일 투표와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되는 개표까지 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전 투표를 보셨겠지만은 선거에 참 관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한 선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004님께서 투표가 오후 6시가 마감이죠. 그때까지 투표소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투표할 수 있나요? 벌써 질문 주시네요. 네, 6시까지 가시면 이제 혹시 대기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6시까지만 도착하시면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 6시가 시간이 지나도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네, 4004님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들하고 한번 비교하셨을 때 크게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보완이 됐을까요?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인데요. 네네. 이번 선거에서 저희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 수검표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개표 사무원분들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손으로 일일이 세면서 확인하는 이게 수검표 절차. 이게 또 보니까요. 수검표가 30년 만에 부활을 했던데 부활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이라도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다음에 바로 집회 세는 기계인 개수기를 통해서 투표 수하고 잘못 분류된 것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했는데요. 네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사이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세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는데요. 네네. 네, 사실 여러 차례 선거 경험과 소송 절차를 통해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번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한 가지 과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수검표하게 되면은 당선자 윤곽도 평상시 총선보다 또 평상시 선거보다 더 늦어지게 될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평소 총선은 한 12시 전후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수검표가 추가가 되어서 약 2시간 정도 지연된 새벽 2시 전후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2시 전후로요. 3253님 내일은 D-Day 투표합시다.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방송은 KBS에서 감사합니다. 이 당선자 윤곽 2시 전후 새벽 2시 전후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내일 참여하는 만큼 조금 더 빨라지면 더 좋겠고 늦어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인가요? 이게 그 기계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이 점도 개표 소요 시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좀 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개표 순서는 주로 국민들이 지역구 결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통상 지역구를 먼저 개표하고 그 후에 이제 비례대표를 개표하는데요. 이제 비례대표 개표 완료는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8570님 시험 볼 때 답안지 바꿔주듯이 투표용지에 잘못 표기했을 때 교환해 줍니까? 물어보시네요. 잘못 표기했다 해도 지금 교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제 투표지가 공개가 돼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잘못 이제 할 경우에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교체가 절대 안 된다는 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찍으실 때 이렇게 잘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찍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투개표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 수검표할 공무원이 부족하다.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낮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인력은 충분한지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좀 지원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에 이제 수검표 추가로 개표 사무원을 약 20% 가량 증원을 했고요.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32만 명 가량의 대규모 투개표 인력이 필요한데요. 반면에 저희 선관위 직원들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네요. 투개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이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인력 충원은 충분히 된 상태인가요?
네, 인력은 다 확보가 돼서 네, 지금 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전 투표일 며칠 전에요. 뭐 이 사전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카메라 설치하는 유튜버가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행안부도 뭐 일찌감치 투표소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또 불법 카메라 의심되는 어떤 장치를 발견하기도 했었고요. 투표소의 현장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이제 오늘 투표소를 설치하면서 네. 좀 14,000여 개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완료를 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일 투표가 실시되는 중에도 수시로 네.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또 다른 한 유튜버가요.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불법 투입을 주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가 끝나고 새벽에 뭐 은평구에 있는 선관위에서 직원들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한 봉지를 뜯고 뭐 투표지를 투입하는 영상이 있었다. 그걸 두고 뭐 새벽에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선관위가 파악한 결과가 있으시고 경찰 고발도 했죠. 설명해 주실까요? 예.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 속 영상은 저희 선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공개하고 있는 CCTV 화면을 유튜버가 촬영한 것이고요. 네네. 저희 직원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 투표를 수량 확인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네. 이제 좀 새벽 시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데 이제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수량을 이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지역 선관위에서 새벽까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문제된 은평구 선관위 같은 경우도 19,000통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다음날 새벽 3시 40분경에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해당 유튜버를 이제 어제 고발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입회해서 하는 작업을 오해해서 마치 뭐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게 되셨다고 설명드렸고요. 수검표가 또 부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2022년 대선 때 뭐 소쿠리가 투표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뭐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나요? 네, 사실 이제 지난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런 이제 특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제 기존 방식을 저희가 고수한 데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감염병 격리자에게도 별도 투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보완이 되었고요. 네, 조직 내부적으로는 좀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 전임 사법연수원장이었던 법관 출신 사무총장을 영입했거든요. 그리고 개방형 감사관도 도입하고 이제 감사위원회도 도입하는 등 조직 쇄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에 선거 공보물이 일부 빠졌다. 또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왜 2부나 들어가 있느냐. 또 어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2장이 연달아 게시됐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 실수인지 뭐 재발 방지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총선 같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행사는 아마 선거가 유일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를 기한다고 하지만
이제 업무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교육을 하고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신경 써주시고요. 투표일 내일 당일 관련 안내도 좀 들어볼까 싶은데 일단은 투표 시간 그리고 신분증은 뭘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신분증 실물 신분증 깜빡하신 분들은 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나 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로도 대체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내일 이제 선거일 투표는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요. 네. 사전 투표하고 달리 이제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한데요. 지정된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위치는 선거 공보와 함께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이나 저희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고요. 네네.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맞아요. 한데, 네. 예, 이제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이제 저장된 캡처 화면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앱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보여주셔야 예. 인정이 되지. 네. 이거 찍어둔 거는 안 된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요, 투표용지 이렇게 접었을 때요. 네. 잉크가 묻어서 무효표가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냥 차라리 안 접고 그냥 넣는 게 낫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 이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이제 잉크가 반대편에 묻어도 이제 기표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번진다 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접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사전투표 때 약간 당황하셨던 분들이요. 투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뭐냐면 비례대표 그 긴 투표용지에 왜 기호 1, 2번은 없느냐 3번부터 있느냐 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3번부터 이제 기재가 되었고요. 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고 투표소에 방문하셨다가 이제 당황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지지하는 정당을 좀 사전에 확인하시고 투표소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449님께서요. 선거 때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 주십니다. 늘 선거 때마다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선거 완료하면서 이제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뭐 엄지척, 뭐 V, 손하트 이건 되는데 뭐 누구 찍었다 이거는 안 되는 건가? 기호를 손가락으로 밝히는 것도 안 되는 건가? 설명해 주실까요? 투표소 안에서 네. 특히 이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절대 안 점을 되고요. 예, 유의하시고요. 네. 투표소 안이 아니면 투표소 밖에서는 뭐 엄지척, V 등 이제 포즈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숫자를 가지고 온 뭐 프린트한 걸 뭐 들고 찍어도 괜찮아요? 네, 투표소 밖이라면 괜찮습니다. 밖이라면 뭐 어떤 것든 뭐 제약이 크게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SNS에 그거를 올리는 건 어때요? 네, SNS에 인증샷을 올리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무방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선거에서는 뭐 불과 몇 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 당락 운명이 갈리게 됐는데 역대 총선 최저표 차이가 몇 표 차이였어요? 네, 총선의 경우에는 16대의 경기도 광주에서 3표 차가 최소표 차고요. 3표 차요. 3표 네, 차이고요. 네. 17대 같은 경우는 9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네. 인천에서 미추홀구 지역구에서 171표 차가 네네. 최소표 차였습니다. 예, 뭐 100여 표 차도 그렇고 뭐 한 자릿수 표 차는 더 그렇고요. 이번에 특히나 워낙에 뭐 격전지, 경합지, 초박빙 예상 지역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다시 검표해달라, 재검표 요구하는 후보가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재검표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가요? 그 선거에 관해서 이제 효력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선거에 관한 효력은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네.
재검표는 원칙적으로 소송상 검증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네. 표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표 현장에서 판단해서 바로 재검표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개표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이런 경우 어때요? 아까 그 뭐 3표차, 9표차도 있지만 무효표 포함해서요, A 후보, 네. B 후보가 표가 같아요. 동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 이제 선거법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이. 예, 예. 그렇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고요. 네. 이제 선거구 단위가 작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8차례 정도 있었는데 네. 지난 8회 지방선거 경우에도 전남 나주에서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내일 투표를 하러 가실 유권자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사하는 한 표가 아주 이제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 선거 결과는 이런 작은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꼭 투표소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퇴근길 평소보다 더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 4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판교 방향, 고양 분기점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용담터널까지 한 번에 30km 정체고요. 그 사이 발안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필요하고요.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하셨나요? 내일 선거하시나요? 전 내일 하려고 미뤄뒀습니다. 내일 투표 네. 소중한 표 잘 행사하시고요. 네. 자, 의대생들 여전히 그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불참을 하고 있는데 의과 대학들은 그래도 수업을 속속 시작하고 있나 봐요. 네, 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제 좀 집계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의전원 제외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으로 16개 학교, 그러니까 절반 좀 안 되죠. 이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23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달 안에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걸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은 뭐 대부분 이게 뭐 혼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본과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으로 좀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본과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수업이 파행을 빚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40개 전국의 의과대학 중에 16개 학교가 이제 예과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학생들이 없으면 수업을 재개해도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대학들이 왜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업을 재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달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을 좀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 학교 수업 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1학기 15주, 2학기 15주, 그러니까 적어도 15주씩은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개강을 지난달에 했고. 네네. 예, 4월 이제 내일이면 10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4월
4월부터 만약에 수업을 시작하면 겨우 15주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름방학까지 땡겨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8월부터는 또 2학기 학사일정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본래 3월이 아니라 2월에 학기 시작해서 꽉 채워서 수업 진행하고 또 8월에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수업 일수를 네. 맞춰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5주 수업 시수 확보하려면 한시가 급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본과 4학년들은 이제 국가고시 응시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각 학교가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하려면 각 의대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 의사 교육을 시켰다라는 게 이제 인증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인증 기준을 받으려면 또 총 52주, 그러니까 주당 36시간 이상 임상 실습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까지 이제 수업이 밀리면 네. 인증 요건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수업은 진행을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대량 유급 사태 이거는 불가피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휴학 기준으로 지금 의대생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휴학계를 낸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교육 당국은 뭐 동맹 휴학은 절대 안 돼. 불가방침 지금 입장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일단 이제 강대강 대치가 전혀 풀리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뭐 의대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들 이제 모여 있는 그 단체에서 네. 우리는 뭐 학교는 지금 뭐 행정적으로 수업 재개했겠지만 학생들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장 변화가 끝까지 없다. 그런데 수업은 재개됐다. 그러면 이달 말부터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지금 업로드해 놓은 뭐 온라인 강의를 뭐 열기만 해도 아니면 뭐 교환을 다운로드만 해도 그냥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심지어 그런 식으로요? 학칙까지 변경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뭐 학생들이 전혀 뭐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네, 뭐 그런 어쩔 방법이 수가 없는 없겠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의대 학칙상으로는 수업 일수의 이제 3분의 1 혹은 뭐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주고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 받으면 결국 의대생들은 유급 처리가 되거든요. 유급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유급이 되면은 결국엔 다시 1년 채워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낸 등록금도 한 푼도 돌려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업은 이제 시작이 됐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사뭇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 미국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근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9조 원에 가까운 네.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이 뉴스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미국은 반도체를 사는 나라지 그렇죠.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네. 물론 설계는 잘합니다만 설계는, 예, 여기서 이제 제조 설비나 막 이런 공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중국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도체나 뭐 주요 원자재, 중간재 이런 중요한 부품들의 조달이 완전 차질을 빚게 됐던 겁니다. 뭐 대란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공급망 대란이라고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선진국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야 이거 전략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 같은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게끔 이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칩스법이라는 거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예.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세계 유수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이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면 거액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법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 러브콜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TSMC, 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예. 이런 이제 굴지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착공까지 했는데 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만 했지 얼마를 줄지를 확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막 소문이 무성했던 게 야 이게 뭐 미국 인텔이나 미국 회사들만 이제 보조금을 거의 싹 가져갈 거고 미국 TSMC나 삼성전자에는 국물도 없다 이런 소문까지 막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예.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기름을 부었던 게 실제로 인텔이 이제 이 상당히 앞서서 이 보조금 확정을 지었는데 네. 인텔한테 준 돈이
85억 달러. 근데 이게 전체 반도체 생산 기업들한테 주기로 했던 이제 보조금 규모가 390억 달러인데 5분의 1 이상을 인텔한테 몰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는 뭐 떡고물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 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제 TSMC의 보조금이 발표가 됐던 건데 보니까 아니다. 많이 줬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게 한 50억 달러 뭐 정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거보다 30억 달러 훨씬 많은 30% 더 많은 이제 66억 달러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한화로 한 9조 원 가깝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 끝이 아니라 저리의 대출까지 같이 쏘면서 사실상 거의 지원 규모가 뭐 15조, 16조 원까지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인텔에 TSMC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면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이제 기대는 당연히 이제 거기로 가겠죠. 네네. TSMC가 얼마 받았냐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 게 이제 우리는 제일 궁금한 뉴스인데 정확한 금액은 다음 주에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좀 예상했던 보조금 규모가 20억 달러 내지는 30억 달러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 미국 정부 쪽 인사들의 이 발언 내용들이 계속 이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6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TSMC랑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한 1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2배 훨씬 많은 440억 달러로 이 투자금 늘릴 거야라는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제 뭐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위기라면 미국 정부가 아마 이제 보조금을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누가 더 투자 많이 할래? 그렇죠. 투자 금액을 더 이만큼 늘리겠다면 당연히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비슷한 분위기였던 게 오늘 보조금 발표하자마자 화답하듯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럼 투자의 60% 이상 늘릴게. 이렇게 통 크게 우리한테 보조금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투자 더 많이 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확정이 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우리도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좀 내보내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마 펼쳐지지 않겠냐. 좀 이런 것들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TSMC 행보가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최첨단 공정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한다. 근데 이제 뭐 어떤 한 국가의 아주 최첨단 뭐 신무기랄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최첨단 반도체랄지 핵심 기술들은 이제 공정 과정에서 뭐 기술 유출 등등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잘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국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도 최첨단 공정 반도체를 생산한다. 관례에서 조금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TSMC가 그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했던 이 깜짝스러운 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2나노 공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양산 기준으로는 3나노가 이제 제일 최첨단 공정이고요. 이제 나노라는 거는 점점 더 이제 이게 아주 미세하게 공정이 이제 반도체가 입자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인데 3나노보다 2나노는 더 미세해지는 거죠. 아주 극도로 초미세한 공정인데 2나노는 지금 아직 이 양산 경쟁이 펼치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양산에 들어가느냐. 삼성전자, TSMC, 뭐 인텔 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정을 우리가 빨리 양산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할게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고 해서 구형 제품을 해외 나가서 생산을 주로 하지. 이런 최첨단 공정은 자국 안에서 하는 것이 좀 관례긴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발표를 보고 다들 좀 깜짝 놀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좀 두 가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TSMC가 대만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 현지에서 계속 이제 이 최첨단 공정을 생산을 하고 그걸 미국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이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미국 내에선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TSMC한테 이렇게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럼 앞으로 최첨단
생산의 공정은 미국에서 생산할게라고 하면 이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TSMC의 의존도를 높이는 그 문제라는 것들은 그런 잡음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칩스법 만들면서 막 이렇게 대규모 지원금을 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왜 해외 기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줘?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야지. 그럴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엔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한 건데 지금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만들 때는 40%까지도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했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최첨단 반도체는 다 다른 나라,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데서 다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칩스법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기업들을 우리나라 안으로 데리고 오고 우리가 이 안에서 수직 계열화해서 이 안에서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이건 사실 미국한테 좋은 일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보조금 발표하고 나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이 TSMC 하나만으로도 10% 만들던 게 20% 만들게 될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만한 투자야. 실보다 득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7살 쌍둥이 엄마이기도 한 40대 무용수가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네요. 아, 네, 너무 먹먹한 소식인데요. 이게 오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제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까지 받았던 무용수 장희재 씨가 예.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이제 지난달 16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을 좀 뒤늦게 전했습니다. 네. 장 씨는 지난달 9일에 이제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뇌사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슬하에 이제 7살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엄마가 숨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참 되게 힘든 결심을 하신 건데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는 말을 좀 전하고도 싶었고 또 이제 다른 누군가의 몸속에서라도 좀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좀 장기 기증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 씨는 이제 무용수로도 또 뭐 지도자로도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네. 이 학업과 육아를 이제 열정적으로 해내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예. 장희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선거 본투표 앞두고 여야의 어떤 피날레 유세. 네. 소식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제 자정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유세가 이제 자정을 끝으로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는데요.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이제 피날레 유세를 펼치는데 용산에서요? 이게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 열었던 장소예요. 같은 장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제 서울 접전지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양새였는데 마지막 유세는 저녁 8시 20분에 서울 도심 청계광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이 상상마당 앞에서 이제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요. 네.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서른 후보 출마한 좀 경기 부천을 해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예. 개혁신당은 마지막 유세지가 이 화성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장소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유세까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 소중한 한 표 잘 선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난 4월 7일로 이제 반년째 접어들었고요. 이스라엘은 병력을 철수하면서도 전쟁을 끝낼 생각은 없다. 다시 공격을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휴전이냐 지상전이냐
갈림길에 선 가자지구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게 벌써 반년째가 됐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사단급 병력을 철수했다고 하던데 이걸 두고 한편에서는 뭐 휴전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전술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이렇게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 휴전과 전술적인 움직임 둘 중에 연구원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전술적인 움직임. 전술적 움직임. 네, 전략적 후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영구 시스파이어, 그러니까 영구 뭐라 그럴까요? 중지와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네. 그래서 전술적 움직임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약간 빠지긴 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빠진 거는 사실인데요. 네네. 탱크 부대나 사단 병력이 빠진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미 라파 지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원했던 성과들은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사단 병력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뺀 것이고요. 뺀 것은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의 뭐라 그럴까요? 언론이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런 조치들을 좀 톤다운하는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 호응을 하는 입장에서 빼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도 진정성 있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원했던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대의 목적을 달성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술적으로 이동을 하는 차원인 거지, 이게 뭐 어떤 휴전이랄지 여기보다는 차후에 움직임, 또 국제사회에 어떤 보여주는 이런 액션도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병력이 지금 그러면 빠져 있는 가자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상황일지, 또 민간인들은 여기서 계속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뭐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구글링 해보면 알 겁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알시파 병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가자지구에 있는 건데 그게 1946년도에 열려서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을 다 거치면서도 국권이 살아남아서 나름 인도적인 조치들을 취했던, 그러니까 부상병들 회복이나 이런 걸 도와줬던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조차도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자지구 내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라는 곳이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170만 명이 지금 유민입니다. 난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집도 다 무너져서 무너진 폐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전쟁 반년째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이 전쟁의 상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3만 명 정도가 죽었고, 3만 명. 3만 명. 그 중에서 70%가 3만 3천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70%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70% 안에 여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전투병력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하긴 하지만 많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여성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7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자지구 내에 살고 있는데 그중에 170만 명이 자기 집을 떠나서 유민, 그러니까 난민이 된 지금 형국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9월에 유엔 통계를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45% 실업률, 가자지구 내, 그다음에 81%는 최하 빈곤선 밑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500대의 구호물자들이 들어갔던 상황이었는데 6개월 전쟁이 치러졌고, 그리고 6개월 전쟁 동안에는 500대의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100대 이하로 들어가고 최근에 어저께 328대가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죠. 이미 전쟁하기 전에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170만 명의 유민들이 생겼고 또 그리고 그들 최소 수준의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보냈던 500대의 그 트럭에 실렸던 구호물자도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대도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떨지는 다 뭐 자명한 것이겠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그래서 지금 카이로에서요. 네네. 이미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뭐 이집트 쪽에서는 진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고 미국도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좀 중재안이 프로그레스에 있다, 좋다,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하마스 측에서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난항에 있는 게 이스라엘 측에서 700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에서 팔레스타인 그 전쟁포로 700명이 아니라 900명으로 늘려달라.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송환된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철저한 검열을 하겠다. 익스트림 배팅을 해서 진짜 그 범죄자가 아닐 때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지금 야야 시누아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지금 지도자가 2011년에 그 포로 교환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테러 분자를 풀어주는 일을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분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뭐가 지금 두 축의 협상이 안 되게 하냐면 하마스는 영구적인 그 시즈파이어,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 총성 그 전쟁 중지를 원해서 정전이다라고 하는, 언제든 뭔가 상황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협상의 난항을 겪게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지난달 말에 유엔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휴전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 상황에서 원래 미국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기권을 선택하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하던데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도 지금 약간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전쟁 초기까지는 서로 같이 갔는데 전쟁 초기가 지난 후부터는 이런 간극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의 군사 지역 설정을 가자 계곡 윗부분, 그러니까 그 북부 가자와 가자시 그 두 구에서만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는 하마스 축출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칸 유니스와 라파 남쪽 지역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확전은 하면 안 된다. 그 군사 작전을 그 안에서 해야 되고, 미국이 원했던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확전이 되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큰 외교적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블링컨도 몇 차례 보내고 미군이 항모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는 말하지만 이란과 히즈볼라나 후시 이런 세력을 막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확전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막기 위해서 보냈던 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됐죠. 그 라파라는 곳이 어떤 지역일까요? 라파가 유일하게 가자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엔이나 EU 그런 국제사회의 구호 물자가 매일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럼 지금은 이미 북부 가자나 이런 가자시에서 나온 난민들이 그쪽 라파와 칸유니스 그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정착촌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라파가 유일한 그 생명줄,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수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남단 라파를 공격할 날짜가 정했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국제사회가 그걸 말리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통로, 어떻게 보면 생명줄, 숨구멍을
딱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난민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군사작전이 감행된다면 더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최대한 막아보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총리가요 하마스 척결이라는 이 목표에 있어서는 뭐 듣고 보니까 여전히 강경한 태도인 것 같은데요. 전쟁이 끝나는 걸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일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이 없죠. 네.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끌어지는 이유는 하마스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하마스에 누가 그 가자 지구에 집권을 하고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 2006년 그 하마스가 총선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집권 세력이 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나는 이런 범죄자 집단과 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자 장벽을 세우고 네. 그들을 압박을 했던 거거든요. 네. 대화가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석하게도 가자 지구 내에서는 하마스 외에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대로 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전쟁 초기에 보면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고 점령한 후에도 일정 기간 주둔을 하면서 우리가 안정화 그다음에 그 국가 재건을 해줘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안 된다.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우리가 인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점령군이 되고 확전이 될 수 있고 이란이나 다른 세력에 그 또 빌미를 제공, 그렇죠. 테러의 빌미를 제공할 때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마스를 대신할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예.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 잔존 세력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얘네들이 재건을 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하마스 없이 다른 세력을 이렇게 집권하게 할 수 있는 세력,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오래 끌려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뭐 다시 네타냐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이런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반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분노는 그 섞여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몇 차례 뭐라 그럴까 데모는 우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정권 퇴진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고 네네. 소위 말해서 지금 인질 129명 아직 잡혀있는 하마스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해서 네. 조치를 취하고 빨리 이들을 구할 노력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뭐 이스라엘 방위군은 자기의 말은 우리의 군사 목표는 두 가다. 하나는 인질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마스의 축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개 군사작전이 같이 병행되기에는 좀 성공적으로 될 수는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하마스 축출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인질들의 그 안위나 안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들을 인질을 갖고 계속 협상 카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마스와 계속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질을 구출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그 캠페인은 데모는 그냥 우리의 그 인질들을 구출하라 캠페인이에요. 지금 데모는. 그래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데모는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그 인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는 유족이나 아니면 거기 지금 인질 가족 잡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분노는 하마스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네타냐후에 대한 실정, 네타냐후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기저에 깔려 있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에 이란이 나설 거라는 관측도 일부 있던데 이게 뭐 라마단 권능의 밤이 있는 10일 전후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미군 그 정보부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한 걸 텐데 이게 정보가 지금 나온 이상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이 권능의 밤은 뭐예요? 권능의 밤은 그 라마단 지금 그 이슬람력으로 9월 달이 그러니까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단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라마단을 지키는 날인데 그 라마단 기간 중에 하순 투르키하고 몇몇 국가는 27일 라마단 이슬람력 9월달 27일을 권능의 밤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그걸 다루는 날짜가 다르긴 한데 권능의 밤은 뭐냐면 그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가
코란 계시를 받은 그 날이라고 자기네들은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단 그 달에 27일 그때 그 무함마드가 쿠란의 계시를 받은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되게 성스러운 날이라서 이때 기도하고 하면 더 많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날이다. 그래서 뭐 진짜 그 쿠란에서도 무함마드도 1000개월의 기도보다 이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휴전과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종료 시점이나 계기 어떻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측은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분야긴 한데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정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내기 위해서 칼자루를 쥐은 세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지금 멈추는 것이 그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에는 별로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있었던 것처럼 민간인 오폭이나 그런 거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그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지리멸렬하게 아마 이 사안을 끌어가면서 아마 이스라엘은 1에서 10 자기 계획이 있을 겁니다. 10은 아마 하마스 영구 축출일 텐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이 시간을 계속 끌면서 나름 하마스 축출 계획을 계속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반년째 이어지는 가자 지구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다뤄봤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곡이죠. 존 레논의 이매진 들으면서 오늘 뉴스레터 K 문을 닫아볼까 하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세상 읽어봤고요. 자, 내일 오후 5시 5분부터는 KBS 1라디오 단독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이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는 같은 시간에 개표방송 MC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